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시작합니다. 정보경입니다. 조민재입니다. 네, 미국의 11월 ISM 제조업 PMI가 발표됐습니다. 48.2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했고요. 9개월 연속 위축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시장은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와 함께 일본의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3대 지수는 모두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엔캐리 트레이드의 이 어려운 이 전망이 다시 한번 시장을 감싸안고 있습니다. 바로 작년이었죠. 작년 8월 5일에 이 블랙 먼데이가 다시 한번 재현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시장 감싸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떤 일들이 있었을지 이 지난 세 가지 이슈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고요. 마켓 시그널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이 ISM 제조업 PMI의 악화로 인한 재정 이후에 제조업 관련한 이 경기 부진 우려감, 거기에다가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까지 겹치면서 현재 뉴욕 주식 3대 지수가 돌연 하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우지수는 0.84% 하락 중이고요. S&P 500은 0.53%, 나스닥 역시 오늘 0.42% 하락하면서 그간의 기분 좋았었던 반등 랠리 여기에서 마침표가 찍히는 분위기입니다. 그럼 과연 오늘의 시장 자금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지 히트맵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일본의 국채금리가 급등하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 국채금리를 함께 올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출 관련 우려들이 좀 강하게 부각이 되는 모습이고요. 전반적으로 빨간불이 들어온 가운데 약간의 개별주 이슈가 있었던 M7만이 현재 상대적으로 좋은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테슬라와 같이 또 이 금리에 민감한 M7의 경우에는 오늘 다소 약한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또 이어서 그간 강세를 보였었던 이 금융주들과 헬스케어 관련주들 경기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오늘은 일제히 빨간불, 하락불을 켜내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오늘 이런 시장세를 만든 밤사이의 주요한 이슈들 어떤 게 있었는지 바로 확인해 보시죠. 가장 첫 번째로 미국의 제조업 동향을 알려주는 지표이죠. 이 11월 ISM 제조업 PMI. 이 제조업 PMI가 50을 기준선으로 50을 상회하면 제조업황이 확장되는 것이고요. 50을 하회하면 위축세를 보이는 겁니다. 이게 11월 달에 48.2, 그러니까 위축세를 무려 9개월 연속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신규 주문은 물론이고요. 자세한 세부 항목을 보자면 고용지수도 상당 부분 악화가 됐습니다. 이 때문에 현재 12월 금리 인하 확률은 여전히 87%에 머물고 있고요. 또 거기에 더해서 수출입 관련 지표들도 계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관세가 원자재 수입에 있어서 커다란 타격을 미친 것이 이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됐는데 이 때문에 오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다시 한번 시장을 집어삼켰고요. 뿐만 아니라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 일본이 그간 다카이치 총재로 정권이 바뀌게 되면서 강력한 경기 부양책을 펼쳐왔었죠. 이 때문에 재정에 대한 우려감들이 굉장히 커져왔는데 여기에 더해서 이 일본 정부가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진 것이죠. 지금 시각 일본 국채금리 2년물 기준으로 1.02%, 10년물은 1.87%로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 순입니다.
여기에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란 일본은 그동안 이 오랜 기간의 경기 침체를 겪어왔기 때문에 제로 금리가 거의 없는 상태의 기조를 펴왔었죠. 여기에서 이제 다양한 투자자들이 이런 일본의 저금리를 이용해서 싸게 돈을 빌린 뒤에 고금리의 국가에 가서 돈을 굴려서 거기에서 차익을 얻는 것을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하는데 당연히 일본이 금리를 올리게 된다면 이런 돈들이 싹 빠져나가겠죠. 이 때문에 지난 8월 5일 바로 작년에 일어났었던 블랙 먼데이가 이 엔캐리 트레이드 때문에 발생했던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장에 드리워지고 있는 엔캐리 관련 우려감. 또 거기에 더해서 비트코인은 7%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원래 12월 하면 연말 강세장을 다들 떠올리실 텐데 그게 아니라 이번에는 12월이 위험 회피 심리로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죠. 현재 시장에서는 지지선을 8만 달러까지 내려다보고 있는데 다음 판을 보시면 지금까지 비트코인의 급락세가 훨씬 이해가 편하실 겁니다. 우선 제가 가져온 거는 지난 거의 한 달간의 비트코인 가격 그래프인데요. 우선 지난 10월 달, 그러니까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12만 6천 달러 고점을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190억 달러 수준의 대규모 레버리지 청산 사태가 있었었죠. 이때 이후로 비트코인이 쭉 급락을 이어가게 됐고요.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ETF로의 순유입도 약해지고 거래량도 줄게 되면서 여전히 비트코인은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좀 이제 기술주 쪽으로 매기가 돌고 위험 선호 심리가 올라오게 되면서 9만 달러를 좀 다시 한번 획득을 하나 싶었는데 순식간에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겹치게 되면서 현재 이 8만 5천 달러 선을 깨고 내려가는 듯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비트코인입니다. 이 때문에 대표적인 이 가상화폐 비트코인 관련주죠. 스트레이티지의 주가도 곤두박질을 쳤는데요. 밤사이에는 거의 10% 가까운 급락이 나왔습니다. 두 가지 이슈가 특히나 비트코인에 악영향을 미쳤는데 첫 번째로는 이 스트레이티지의 폭래 CEO가 이 MNAV, 그러니까 기업 가치 대비한 비트코인의 보유액이 1배 미만이 됐을 때 이 비트코인을 매도할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배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처사다라고 밝히면서 더더욱 비트코인 시장에 이 약세 압력을 더했고요. 또 거기에다가 스트레이티지의 경우에는 현재 14만 달러 규모의 유상 증자를 한 상태입니다. 이 역시 비트코인의 추가 하락에 대비하기 위해서인데 불과 지난 10월 달, 그러니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스트레이티지는 연말 비트코인의 가격을 15만 달러까지 높여봤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절반에 미치지도 않는 8만 5천 달러 선을 막 지나가고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그럼 추가적으로 과연 이 시장을 흔들고 있는 특징주들 또 어떤 게 있을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이슈도 굉장히 시장에 강하게 작용이 됐습니다. 이 엔비디아와 시놉시스가 20억 달러 규모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을 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젠슨 왕 CEO가 인터뷰를 한 것이 굉장히 또 시장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번에 시놉시스와의 이 전략적 파트너십은 앞으로 설계와 엔지니어링 분야를 이 컴퓨팅 시장에 전부 끌고 오게 됨으로써 굉장히 혁명적인 사건이다. 모든 것이 엔비디아의 GPU로 재편될 것이다라고 했고요. 또 직접적으로 구글 TPU를 언급하긴 했습니다만 역시나 이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는 GPU 생태계 때문에 이 구글의 TPU가 등장했다고 해서 현재의 지위가 위협받지 않을 것이다라면서 다시 한번 선을 그었습니다. 또 이 중국 관련 발언도 시장의 이목을 끌었는데요. 현재 중국의 매출을 전혀 잡고 있지 않다면서 중국 매출은 나중에 만약에 발표가 됐을 때는 만약에 수익이 났을 때는 보너스 개념, 플러스 개념으로 생각해도 좋다. 이렇게 시장을 안심시켜주는 발언을 이어나갔고요. 이 시놉시스의 경우에도 오늘 굉장히 이 소식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0억 달러의 보통주를 매입해서 이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건데 이 때문에 현재 엔비디아는 시놉시스의 7대 최대 주주로 등극한 상황입니다. 그럼 이 두 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시죠. 엔비디아의 종가 기준입니다. 1.6% 상승으로 오늘 기분 좋게 마무리를 지었고요. 또 이어서 시놉시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4.85%, 앞으로 엔비디아와 더욱더 공고하게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다는 점이 시놉시스의 주가를 끌어올렸고요. 추가적으로 특징주 3가지 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M7 위주로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 반대급부로 오늘 구글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이 엔비디아 건이 워낙 강력하게 시장의 기대감을 샀기 때문에 이 양강 구도를 현재 형성하고 있는 구글에게는 당연히 악재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엔비디아의 생태계에 커다란 파트너를 하나 뺏긴 것이니까요. 거기에 더해서 이 경쟁 심리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됐습니다. GMI 클라우드가 대만에 5억 달러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구글의 새로운 경쟁자로 대만 시장에서 급부상하게 됐고요. 테슬라는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또 테슬라를 공격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엔비디아에 이어서 테슬라인데 현재 테슬라의 주가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다고 밝히면서 이 지난달에 연례 주주총회에서 통과됐었던 머스크 CEO에 대한 1조 달러 패키지 보상안, 이게 바로 주식을 희석시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강하게 비난했는데 한마디로 머스크에게 지급하기 위해서 주식을 더욱더 많이 찍어내면 기존 주주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보유 비중이 희석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꼬집은 점이죠. 추가적으로 아마존은 크게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연말 쇼핑 시즌 이 기대와는 달리 굉장한 이 긍정적인 전망들을 현재 뿜어내고 있죠. 특히나 거기에 더해서 AI 챗봇 루퍼스가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에 기여했다라는 긍정적인 보고도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루퍼스를 사용했을 당시에 이 25%가량 평균적으로 급등했던 이 사이트 트래픽이 35%까지 껑충 뛰어올랐다라는 점이 보고가 됐고요. 이 3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구글입니다. 1.65% 하락세로 엔비디아와 정반대 오늘 행보를 보여준 구글입니다. 이어서 테슬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클 버리가 이번에는 테슬라를 공격했습니다. 0.01% 하락했는데 장중 이 하락폭이 굉장히 거세졌습니다만 장 막판 들어서 다시 한번 이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진 점에 힘입어서 약간의 이 낙폭을 되돌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이어서 아마존 보도록 하겠습니다. 0.28% 강보합권에서 오늘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럼 추가적으로 3가지의 특징주들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라이드, 중국의 전기차 업체이죠.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상당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는데 2029년에 이 위라이드가 흑자 전환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이 목표가를 상당 부분 높게 유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이 목표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라이드 계속해서 이 매수로 커버리지 의견을 시작을 했고요. 또 이어서 목표가에 대한 상승 여력 역시 지금 이 시각 약 28%가량으로 상당 부분 높게 잡았습니다. 네, 목표가가 안 나오네요. 이어서 모더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모더나 코로나 백신이 아동 사망과 연관될 수 있다는 이 FDA의 내부 메모가 유출이 되면서 상당 부분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이 단순히 코로나 백신이 아니라요. 모더나사의 코로나 백신이 이 10명의 아동 사망과 연관됐을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서 오늘 상당 부분 급락 보인 모더나입니다. 또 이어서 쿠팡 보도록 할 텐데요. 수천억 원 과징금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이번에 최대 규모의 이 해킹 사태로 인해서 개인정보 유출 관련 논란이 굉장히 불거진 그런 쿠팡이죠. 국회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점검에 들어갔는데 이 소식에 쿠팡의 주가 역시 밤사이에 굉장한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이 3가지의 현재 주가 흐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위라이드입니다. 3.16%, 장 막판 들어서 상승폭을 조금 반납하는 모습들이 나왔고요.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더나입니다. 7%나 급락하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에서도 이 모더나 백신 관련주들 과연 급락세를 시현할 수 있을지 이런 점 눈여겨서 보셔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쿠팡입니다. 5.4% 추가적으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그럼 과연 밤사이에 이 6가지 매크로 지표들은 어떻게 움직였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국제유가 WTI입니다. 소폭 올랐는데요. 여전히 배럴당 $60 선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 카스피해의 주요 파이프라인이 공격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단기 공급 우려감이 심화됐기 때문이고요. 또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470원 선에서 고착화된 그런 모습입니다. 밤사이에는 2원 가까이가 올라섰는데 계속해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엔화가 현재 지금 이 시각 기준으로 엔달러가 155엔 후반부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원화 동조에 마찬가지로 커플링을 보이게 되면서 마찬가지로 엔화와 원화 똑같이 나란히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 비트코인은 6%가량 하락했습니다. 종전에 말씀드렸었던 위험 자산 회피 심리와 더불어서 또 이 디파이 플랫폼 연에서 해킹으로 인해 900만 달러 손실을 봤다라는 소식이 밤사이에 전해졌습니다. 계속해서 악재가 겹치고 있는 비트코인, 거기에다가 비트코인 ETF로서의 이 자금 유입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이 금 가격은 다시 한번 올라가고 있는데요.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부각되게 되면서 금값 4,200달러를 돌파했고요. 마찬가지로 은 가격 역시 어제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점 보여드렸었죠. 오늘 또다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과 미국채 2년물은 워낙 일본의 국채금리가 강하게 튀어오르다 보니 여기에 동조세를 보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움직임이 현재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럼 과연 이 시장 종가 기준으로 3대 지수는 어떻게 흐름을 보였을지 가장 먼저 다우지수 거의 1% 가까운 하락세를 보였고요. 이어서 나스닥은 0.38%, S&P 500은 0.53%. 그나마 엔비디아와 시놉시스를 중심으로 일부 AI 기술주의 매기가 돌면서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하락폭을 방어했고요. 그 외에 금리에 취약한 이 S&P 500 중소형주 종목들이 굉장히 약세를 보이면서 오늘 S&P 500은 0.53%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 증시 마감 상황 봤습니다. 네, 글로벌 증시가 보내는 월가의 신호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월가 시그널 출발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PMI가 발표됐는데 미국의 제조업이 다시 흔들리는 모습입니다. 미 공급관리협회는 11월 제조업 PMI가 48.2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월치 48.7보다 더 낮아졌고 시장 예상치인 48.6도 하회했는데요. 이로써 미국 제조업은 9개월째 위축 국면을 이어가면서 경기 둔화 우려는 더욱 커졌습니다. 세부 지표에서는 명암이 갈렸습니다. 생산지수는 51.4로 기준선을 넘어서며 확장 전환됐지만 고용지수는 44로 내려가 노동시장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신규 주문지수는 47.4, 수출주문 46.2, 재고 48.9로 모두 여전히 기준선 아래였습니다. ISM은 공급업체 배송 신규 주문, 고용 감소가 PMI를 끌어내렸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다른 기관인 S&P 글로벌의 11월 제조업 PMI는 52.2로 확장세를 보였는데요.
하지만 S&P도 긍정적이지만은 않았습니다. 생산 증가 속도가 수요 둔화를 따라가지 못해 재고가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판매되지 못한 재고가 2달 연속 누적된 것은 2007년 이후 처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즉 생산이 이어지지만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는 질적 둔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표면상 일부 지표는 견조해 보이지만 제조업의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가 동시에 감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 의장 교체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차기 연준 의장 지명자를 이미 알고 있다며 지명을 확정했다고 직접 밝혔습니다. 다만 이름은 곧 발표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케빗 해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렸다며 파월을 비판해온 만큼 해시시 지명될 경우 통화정책 기조가 한층 더 완화적 방향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해시 위원장 역시 CBS 인터뷰에서 지명된다면 기꺼이 봉사할 것이라고 말해 관심을 키웠습니다. 특히 최근 미국 국채금리가 해시 관련 보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새로운 연준 의장 후보를 환영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예측 시장 플래퍼 칼시에서도 해시 지명 확률은 72%까지 급등했습니다. 후보군에는 해시 외에도 케빈 허시, 크리스토퍼 월러, 미셸 보번, 블랙록의 릭 라이더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무장관은 차기 연준 의장 발표가 크리스마스 이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새 의장은 상원의 인준을 거쳐야 하며 연준 외부 인사가 지명될 경우 이사직 임기까지 함께 맡게 됩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내년 5월에 종료되며 연준 이사 임기는 2028년 1월까지 이어집니다. 이번 인선은 향후 금리 정책뿐 아니라 글로벌 금융시장 안정성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본이 12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이 출렁였습니다. 우에다 가조 일본은행 총재가 1일 금리 인상 여부를 적절히 판단하겠다고 밝히며 12월 인상 가능성을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일본 금융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통화정책에 가장 민감한 2년 만기 국채금리가 1%를 돌파하며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벤치마크 10년물 금리도 약 1.87%까지 급등했고 엔화는 달러 대비 0.5% 강세로 155.4엔까지 치솟았습니다. 반면 일본 증시는 크게 밀리며 니케이 평균 지수는 1.89% 하락 마감했습니다. 우에다 총재는 다음 통화정책 회의에서 금리 인상 장단점을 검토할 것이라며 18, 19일 회의가 분기점이 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또 완화 조정은 경제활동의 브레이크가 아니라 안정적 성장 달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강조하며 빠르지도 늦지도 않은 타이밍을 언급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올해 1월에 이어 정책금리가 0.75%까지 오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특히 환율 발언도 주목됐는데요. 우에다 총재는 최근 환율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커졌다고 말하며 과도한 엔화 약세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습니다. 여파는 암호화폐까지 번졌습니다. 비트코인이 8만 6천 달러 아래로 밀리며 급락했는데요. 일본 금리 인상 전망이 강해지면 싸게 빌린 엔화로 해외 자산에 투자하는 엔캐리 트레이드가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번 발언은 일본 내부의 물가 경제뿐 아니라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테슬라를 말도 안 되게 고평가돼 있다며 비난했습니다. 빅쇼트의 실제 주인공으로 알려진 마이클 버리가 서브스테크를 통해 테슬라에 대해 말도 안 되게 과대평가돼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버리는 테슬라가 매년 약 3.6%씩 기존 주주 지분을 희석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하지만 자사주 매입은 사실상 없어서 주주 가치를 보전하지 않는 구조라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최근 승인된 일론 머스크의 보상 패키지에 포함된 최대 1조 달러 규모 스톡 옵션은 향후 더 큰 희석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이 전기차, 자율주행, 로보틱스, 인공지능으로 성장 스토리를 계속 바꿔가며 정당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적 기반의 기업 가치가 아니라 미래 기대감이라는 스토리 중심의 평가라고 표현한 건데요. 버리는 이번 비판이 단순한 주가 논쟁이 아니라 기업 지배 구조와 주주 가치 구조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여전히 기술 AI 성장 기대감으로 높은 주가 프리미엄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중국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 현재 경쟁사들의 부진한 인도량 또한 투심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신호들 확인해 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얘기해 볼 내용은 이제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연준 의장 지명을 결정했다라는 이야기인데요. 트럼프가 굳이 지금 연준 의장 인선을 서두르는 이유가 있을지 궁금한데요. 하루라도 빨리 끌어내고 싶어서 안달복달 났을 겁니다. 네. 자, 지금 그 리사 쿡 이사를 계속 때리면서 뭐 저거를 그 저금리로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주택용으로 받아놓은 다음에 콘도 사업을 한다. 연일 때려서 밀어내려고 했죠. 자, 그다음에 스티브 위란 이사를 앉혀서 계속 B컷을 주장하게 하고 있죠. 그다음에 크리스토퍼 율리랑 미셸 보우만은 자기네, 그러니까 공화당이 임명하고 자신이 임명했기 때문에 자신의 편임을 확실히 인지를 다시 받았고, 두 명은 대표적인 매파에서 비둘기 바로 파격적으로 전향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머리를 갈아치우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동안 압박을 했죠. 그래서 이 지금 그 초호화 리노베이션 관련해서 이건 진짜 최초 아닙니까? 안전모를 쓰고 이 FRB 건물에 가가지고 네. 건물이 어떻게 뭐 대리석으로 무슨 저기를 뭘 깔았느니 뭐니 뭐 엘리베이터가 수직 엘리베이터가 안에 있느니만이 무슨 호수가 있고 무슨 분수대가 있고 뭐 그런 거를 하고 있지 않나. 연방주택청장하고 둘이 갔잖아요. 네, 연방주택청장 그분도 계속해서 리사코 기사 그 무슨 빌린 집 가가지고 그 촬영하고 있고 계속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결국에 두 명 다 안 나가고 있잖아요. 리사코 기사는 그런 권한은 나를 자를 권한은 트럼프에게 없다 하면서 지금 소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파월도 마찬가지죠. 자진해서 사임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임덕을 불러 일으켜서 최대한 힘을 빼는 작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여기서 진짜 웃긴 건 내년 5월 달에 이사직을 그만 안 두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렇죠? 네. 이사직은 워낙에 길기 때문에 14년의 임기예요. 그러니까 저게 사실은 카르텔을 형성할 수도 있는 조건이긴 하거든요. 근데 누구도 그걸 건드리지 않았죠. 뭐 카르텔을 형성하는 것을 자제하면서 최대한 이성적으로 자신의 그 어떤 임무들을 하겠거니 믿으면서 제2의 경제 대통령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줬고, 연준의 웬만해서는 행정부가 어떤 강력한 행정부라도 그게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접근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는데, 트럼프만은 완전 지금 다르게 행동하고 있죠. 트럼프 행정부가 FRB에 적극 개입을 해야 되며, 자신이 주식을 더 잘 알기 때문에 주식의 타이밍을 맞춰서 금리 인하, 동결, 상승, 인상 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주식을 잘 알고 자기를 잘 이해하고 자기 뜻에 따르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죠. 사실 지금 이미 리더십은 와해됐어요. 연준에서 보통 만장일치로 결정을 하는 게 어떤 통상적인 그런 관례였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이미 다 깨졌잖아요. 그 트럼프가 판을 엄청나게 흔들어서 그런 겁니다. 초호화 리노베이션 현장도 사실 쇼맨십에 가까운 거죠. 거기서 가가지고 엉뚱한 자료 내밀었잖아요. 지금까지 개보수에 들어간 총 액수를 파월한테 들이밀다 보니까 파월이 갑자기 안경을 고쳐 쓰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트럼프가 어깨를 치는 모습까지. 네. 오늘 어떻게 보면은 이번 연도 최고의 샷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흔들려고 한 거죠. 흔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데 고지식한 표정으로 절대 안 흔들리고 있으니까 더 열이 받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이 약 올리고 이러면 좀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트럼프가 아무리 약 올리고 회유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힐난하고 별짓을 다 해도 저런 포커페이스를 유지하는 것도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할 카드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빨리 차기 연준 의장을 임명하여서
지금 이 레임덕을 더욱더 가속화할 생각이 아닌가. 그래서 시장에도 더 강력한 신호를 주는 것이죠. 앞으로는 금리 인하. 트럼프가 원하는 건 지금 1%대 금리입니다. 1%대. 지금 상상이 되십니까? 서브프라임이나 뭐 이런 위기 상황이라고 거의 가정할 정도의 그냥 상황을 지금 금리 이 수준을 지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금리를 원한다면 지금 파월의 속도로는 도저히 안 되는 것이고 파월의 속도도 아니고 파월은 아예 그쪽으로 갈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쪽에 대한 시장의 그 금리 인하에 대한 속도와 그런 금리 인하에 대한 확신 이거를 심어주기 위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의 의장 차기 지명 요거를 빨리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에어포스원에서 항상 인터뷰하지 않습니까? 그 흔들리는 기체 속에서 소리 잘 안 들리면서 귀를 막 기울이면서 뭐라고요 막 이러면서 거기서 이제 말을 했죠. 누구인지 말 안 하고 발표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예전에 그 이 일련의 과정들이랑 똑같습니다. 자신은 5분 전, 1분 전, 2분 전에 결정하는 거 좋아한다. 이란 공습 때도 그랬죠. 며칠 전에 했습니다만 자긴 그런 걸 즐긴다고. 굉장히 긴장감 있게 어떤 선택을 해야 됐을 때 몇 초 안 남기고 하는 것을 좋아한다.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도 뭐 마음속에 정해져 있긴 하지만 그 누구인지는 발표를 안 하고 갑자기 이제 들이밀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좀 확실히 쇼맨 같은 모습도 있는데 트럼프가 자극을 좀 받은 것 같아요. 뭐 차기 후임으로는 케빈 헤셋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케빈 헤셋 같은 인물이 새 의장이 되면 실제 금리 인하 속도나 시장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완전 달라지죠. 이분이 인터뷰하는 거 보면은 뭐 스티브 마이런 이사나 이분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엄청나게 강성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죠. 온갖 방송사에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대부분 아는 CNBC, CNN, 폭스 다 나와요 지금. 다 나와서 하는 말이 트럼프의 거의 빙의한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스티브 마이런 이사도 이제 사실 남은 임기가 얼마 안 된 자리를 맡았기 때문에 자기가 돌아갈 자리를 만들어 놓고 무급휴가로 자기 직을 안 떠나고 그냥 임명이 됐어요. 그분이 어차피 갈 데가 없다는 거죠 이제. 아예 빠질 데가 없다는 거죠. 다시 임명해주면 이제 이사의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고 안 되면 백악관으로 돌아가는 거죠. 스티브 마이런 이사는 거의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 표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거기다가 박아놓은 것이고 그 사실 그 과정도 사실 희한했어요. 왜 갑자기 금리 결정을 앞두고 도망갑니까? 그렇죠? 금리 결정을 앞두고 도망갔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스티브 마이런 이사가 거기 앉은 거죠. 황당하지 않습니까? 금리를 투표를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참 이상했던 장면이고. 어쨌든 간에 지금 케빈 헤시시 된다면 지금 폴리마켓에서 압도적으로 올라오고 있죠. 지금 74%입니다. 폴리마켓에 재밌는 여론조사 많잖아요. 이게 여론조사는 아니고 이제 이 베팅하는 사이트잖아요. 네. 베팅하는 사이트인데 이 그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가지고 나오는 건데 지금 저는 미셸 보우만이 됐으면 좋겠는데 뭐 저희 생각은 아무 상관이 없지만 미셸 보우만은 아예 후보에 없네요. 릭라이더가 3.9로 블랙록 CEO. 지금 맨 마지막이고 케빈 헤시 74%까지 올라온 거 보니까 거의 압도적이네요. 네, 압도적입니다. 네, 압도적인 상황이고 뭐 지금 거의 케빈 헤시스로 가는 것 같은데요. 지금. 그래서 케빈 헤시시 된다면 인터뷰에서 나온 내용처럼 뭐 금리는 뭐 이렇게 얘기했네요. 대통령이 결정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이 분명해지자 시장이 정말 기뻐했다. 금리가 하락했고 역대 최고의 국채 경매 중 하나를 진행했다. 국채 경매가 그러니까 미국 국채가 잘 팔려서 인기 좋게 잘 팔렸다. 우리 잘 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인물을 선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만약에 내가 된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CBS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을 얘기했죠. 네.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그럼 트럼프가 원하는 게 뭐냐? 금리 인하를 통해서. 그럼 조금 더 저렴한 금리로 사람들이 자동차 대출을 받고 더 낮은 금리로 주택금융 대출이죠. 모기지를 받아서 이렇게 좀 중소민층들이 낮은 금리로 자동차랑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만들겠다. 그러니까 지금 금리 동결, 금리 인상은 아예 이 사람 머릿속에 없습니다. 무조건 금리 인하를 통해서 주택과 자동차를 싸게 구입하는. 이것 때문에 이 지점에서 이 포인트에서 리사콕을 때린 거 아닙니까? 지금 사람들은 파월이라는 멍청한 아주 늦은 사람 때문에 싼 금리로 주택을 못 구입하고 있는데 리사콕은 특별하게 낮은 금리로 주택 그 모기지를 받아가지고 콘도미니엄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계속 때리면서 우리가 추구하는 거는 중서민층을 위한 금리 인하다. 그런데 저렇게
고소득층이라던가 저런 특권층들이 저런 편법을 이용하고 있으면서 파월도 마찬가지죠. 파월을 포함하여 그래놓고서 자신들은 국민들을 위한 금리 인하를 안 하고 미루고 있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지금 일련의 어떤 발언들과 과정들이 다 여기 엮여 있어요. 그래서 케빈 해시시 만약에 이 지금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의장으로 차기 의장으로 지명이 된다고 하면은 더욱더 강력하게 외부에서 장외 여론전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죠? 지금도 이렇게 다양한 언론에 주말이면은 언론사 4-5개 꾸준히 출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이 되면은 더욱더 큰 목소리를 낼 것이고 차기 연준 의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목소리에 힘이 실리겠죠. 그럼 계속해서 파월을 비난하고 금리 인하 압박을 계속해서 가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 속도전, 여기에 여론의 힘을 더욱더 가파르게 지금 올릴 가능성이 큰 케빈 해시시입니다. 네, 아무래도 연준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도 있는 가운데 또 암호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친화적인 태도를 보이는데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투자자들은 좀 어떤 리스크로 연결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일단 금리 인하 확률이 12월 달에 압도적으로 올라갔고 1월 달 금리 인하 확률이 확 떨어졌습니다. 케빈 해시시 차기 연준 의장으로 최고의 어떤 확률로 거론된다는 소식이 나온 다음에 이런 일이 벌어졌고요. 자, 그리고 케빈 해시시 재무 공시를 했는데 이제 공직에 올라야 되니까요. 최소 7자리라네요. 7자리 숫자의 코인베이스 지분이 확인됐답니다. 네. 이 코인베이스 글로벌 거래소, 코인 거래소인데 이거 캐시우드가 좋아하는 종목이잖아요, 이거. 그렇죠? 이번에도 테슬라 지분 줄이고 코인베이스 글로벌 지분 늘렸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거래소 학술 및 규제자문위원회에서 활동하고 대가를 받은 게 확인이 됐다. 지금 이게 암호화폐 업계와 이례적으로 가깝답니다. 네.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지금 트럼프의 장남과 차남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는가를 아신다면은 지금 트럼프 장남하고 차남이 무슨 회사를 차린지 아세요? 코인 쪽으로. 암호화폐 네. 채굴 기업을 창립했습니다. 그리고 차남은 매일 그 무슨 코인 무슨 회의나 학술대에 있으면은 꾸준히 참석해가지고 네네. 코인의 미래가 밝음에 대해서 계속 설파하고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훗날 대통령에 출마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하고 다닙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차남이 무슨 얘기했냐면 10년 안에 지금 기존의 은행 시스템들이 만약에 이 코인 시장에 적응하지 못하면 은행이 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끔찍한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끔찍한 얘기를 한 것이 진짜 은행이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한 게 아니라 자기가 코인을 많이 보유하고 있고 암호화폐 채굴 사업을 하고 있으니 여기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이 기존에 있는 레거시를 비판을 해야 자기가 돋보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자산 가치가 오르죠. 그리고 트럼프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루스 소셜이라는 거 자체가 기반 자체가 코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트럼프 일가가 코인 사업이 잘 되면 굉장히 막대한 부를 창출할 수가 있거든요. 케빈 해시시 이런 부분에서도 굉장히 좋은 쪽이죠. 그러니까 파월을 견제하기 위해서 필요한 도구일 뿐 아니라 트럼프 일가의 부를 막대하게 창출하기 위해서도 좋아요. 이분이 기존의 은행, 어떤 그런 관례들, 은행의 어떤 그 복지부동 이런 것들을 깨트릴 수 있는 인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또 연결고리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연준의 독립성도 마찬가지죠. 이미 독립성은 깨졌죠. 네. 그렇죠? 보통 연준을 거의 찾지 않는 게 관례입니다. 그 전에가 아마 수십 년 전에 벤 버냉키 의장이 무슨 적이었어요. 뭐였죠? 무슨 축하해주는 자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참석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대통령이. 근데 그 이후에는 웬만하면 안 갑니다. 왜 제2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칭호까지 붙여줬을까요? 대통령이 한하늘에 해가 두 개일 수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의 경제 대통령이라는 FRB 의장의 칭호가 붙은 거는 그만큼 독립성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자주 찾고 계속 트루스 소셜에다가 거의 매일같이 힐난하면서 올리고 이런 건 이미 다 깨져버렸죠. 그럼 그 얘기는 뭐겠어요? 자신의 꼭두각시를 임명한다는 얘기고 케빈 해시 또 꼭두각시라는 어떤 존재를 전혀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는 인물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독립성은 이미 흔들렸고요. 독립성이 흔들린 거에 대한 그 대가가 다른 부분은 또 좋은 건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는 대로 가니까 어떤 행정부가 원하는 그런 어떤 저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은 또 없어졌죠. 행정부가 얘기하면 그대로 흘러가니까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좋아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트럼프의 차기 의장 결정과 관련해서 연준의 독립성이 우려되는 부분까지 한번 다시 짚어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 주제를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네, 마이클 버리가 참 서브스택에 글을 열심히 올립니다. 이번에는 테슬라에 대해서 너무 고평가돼 있다고 하면서 강한 비판을 내놨는데요. 테슬라가 참 스톡옵션이 보상 큰 기업인데 이런 기업들을 볼 때는 어떤 지표를 좀 먼저 확인해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뭐 이게 이제 마이클 버리가 매주 한 편 이상씩 올린다고 했으니까 글을 네. 이거 사실 뭐 자주 너무 마이클 버리 얘기를 다루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지금 사실 매그니피센트 세븐 중에서 가장 흔들리는 게 테슬라인 건 확실하고 그 가장 약한 고리를 건드려야만 하는 게 이 지금 마이클 버리의 운명입니다. 숙명 같은 왠지 거군요. 아시죠? 네. 돈 벌어야 되니까요. 사이언에셋 자산 운용 공식적으로 접었잖아요. 그럼 뭐하고 먹고 살까요? 지금 블로그로 전향했잖아요. 블로그로 전향하고 월 $39를 받기 때문에 여기서 글을 계속 올려서 계속해서 이슈를 만들어서 구독자를 늘려야 됩니다. 유튜버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대척점에 서가지고 계속 언론 타는 걸 좋아합니다. 즐기고.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우리는 사실 언론에 계속 나올 거예요. 마이클 버리가 자주 나올 겁니다. 네. 지금 전후 한 10년 사이보다 더 많이 나올 거예요. 왜냐면 그전에는 카산드라라는 X에 글을 올리면은 어떤 규제에 이어서 자꾸 삭제가 됐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그 마이클 버리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테슬라가 현금 보상 대신에 매출, 수익, 시장 가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스톡 옵션을 주는 방식으로 보통 이 보상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가 좋은 거는 이 지금 계속해서 그 어떤 성과를 얻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수 있다는 건데 리스크는 성공을 하기 위한 이런 이 어떤 그 가치에 대한 부분이 목표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그런 부분이 리스크로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버리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기존 주주의 지분을 희석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좀 했는데요. 이 지분 희석이 주가나 주주 가치에 영향을 주는 방식이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스톡 옵션이 주식으로 이제 바꿔서 행사라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 10,000원으로 주가가 올랐어요. 근데 나는 스톡 옵션 행사 권리가 1,000원이에요. 그럼 나는 1,000원으로 주식을 팔 수가 있는 거예요. 1,000원 주식을 살 수가 있는 거죠. 1,000원으로 주식을 사서 현재 가치인 10,000원에 파는 겁니다. 주당 9,000원을 먹겠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되면 주식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매년 3.6%씩 자사 주식이 희석되는 지금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번 보상안으로. 근데 이제 자사주 매입을 안 하잖아요. 테슬라는. 애플은 자사주 매입을 맨날 해서 소각을 시켜주잖아요. 아이폰 시리즈가 잘 팔려서 그런 것도 있는데 애플은 계속 자사주를 매입한 다음에 불태웁니다. 진짜 불태우는 거 아니고 불태우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 낙엽처럼 다 모아가지고 불태우니까 나는 가만히 있는데 주식 가치가 올라요. 애플은 아이폰 잘 팔리고 뭐 워렌 버핏 버크셔에서가 사서 오르는 거 말고도 그냥 자사주 매입해서 소각하는 걸 만들어 오른다고요. 근데 테슬라는 자사주 매입 후 소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런데 자사주 매입도 안 하는데 계속해서 비중만 늘어난다. 자사주만. 그게 희석이 되는 거죠. 개인 주주들은 희석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그 주주 가치에서 굉장히 안 좋다 이런 것이고. 네. 그래서 이제 터무니없이 과대평가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면서 지금 뭐 비극적 대수학이라고 공식을 올렸습니다. 근데 그거 밑에는 못 봐요. $39를 내야 되거든요. 아, $39를 안 내셨군요. 네, 안 냈습니다. 네. 그래서 이 $1조 보상한 패키지. 그래서 요게 지금 뭐 주주 가치에 희석이 돼서 굉장히 좋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또 이제 테슬라의 최근 밸류에이션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성장 스토리를 바꿔가면서 정당화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대감 프리미엄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현재 시장 가격이 과열인지 아닌지를 좀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수가 있을까요? 네, 테슬라가 280배에서 290배 나온다네요. 지금 PER이. 지금 그 PER이 최근 12개월 순이익 EPS죠. 네. 그러니까 1년간의 EPS 주당 순이익에 비해서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잖아요. 네. 280배면은 이 280배 순이익을 이 연도별로 계산해 가지고
다 거두려면 몇 년이 걸리는 겁니까, 지금? 1년에 280배니까요. 몇 년이 걸리는 거죠? 계산이 쉽지 않은데요? 아니요, 계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280배면 280년입니다. 아, 네. 네. 300배면 300년 걸린다는 거고 순이익을 회수하려면 그 PER의 의미가 그거예요.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가 네. 주당 순이익분의 주가가 몇 배로 표현되고 있는가가 PER의 개념인데 네. 그게 그 개념이에요. 280년에 벌어들여야 할 이익을 1년 만에 벌어들인 걸로 평가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럼 그 실제 순이익을 벌려면 280년 걸린다는 거예요. 지금 280년이 걸려야 지금 가치의 순이익을 회수합니다. 어마어마한 수치죠, 지금. 지금 이런 수치가 왜 가장됐느냐를 마이클 버리가 이제 공식에다 얘기를 한 거죠. 예를 들어 라면 국물의 비유를 해볼까요? 테슬라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즘에 우지라면 나와서 뭐 진한 국물 맛이 좋다며요. 근데 예를 들어 회사가 이렇게 홍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술은 매년 조금씩 발전합니다. 여러분들 내년에는 국물이 더 진해집니다. 내후년에는 더 진해집니다.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10년 뒤면은 엄청나게 진한 국물을 맛보실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성장률의 개념이거든요. 그래 놓고 성장률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람들의 입맛은 둔감해지는 구조입니다. 마이클 버리가 빨간색으로 쓴 공식의 그 부분이 그 얘기죠.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G가 있잖아요. G가 성장률이죠. 테슬라는 지금 엄청난 성장률을 얘기하면서 이거를 달성하면 일론 머스크는 그만큼의 성과를 얻는다고 스톡옵션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아까 그 얘기입니다. 라면 국물 맛이 진해진다고 현혹을 시키면서 무제한으로 올리면서 그 분모의 가치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분모분의 분자인데 분자가 계속해서 커지는 효과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뻥튀기란 얘기죠. 거짓말이다.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PER 280배, 290배도 엄청나게 이 뻥튀기 된 이 주가의 구조면서 300년이 걸려야지 회수할 수 있는 순이익을 여기 가치에다 매겨놓는 얘기라는 것이죠. 근데 과연 그 가치만큼 지금 현실적인 부분이 실행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 50배만 된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GM이나 포드는 이 숫자 자체가 세 자릿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자동차 회사에 매기는 PER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옵티머스 로봇이라던가 2층 FSD 이런 거에 대한 가치를 매겨놓은 건데 그걸 감안하더라도 280년을 걸려야 순이익을 회수할 수 있다는 이 주가에 대한 정당한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물론 댄 아이브스는 지금 테슬라는 아직도 뭐 굉장히 지금 낮은 주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내재 가치에 대한 고평가 논란까지 다뤄봤습니다. 지금까지 월가에서 보내는 신호들 자세히 알아봤고요. 신일섭 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 시각 외신은 어떤 이슈에 주목하고 있을까요? 숨겨진 투자 정보를 드리는 히든글로벌. 오늘도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첫 번째 외신 기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요, 메모리 반도체 가격 폭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12월 판가가 전월 대비 100% 폭등을 했고 26년 상반기에는 진짜 부족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습니다. 이번 가격 급등이 진정한 공급 부족의 서막일 수 있다는 그런 메시지로 들리는데 사실 시장에 팽배한 이 AI 버블론과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공존할 수가 없는 이슈잖아요. 근데 메모리 반도체 중에 한 곳이 12월에 판가를 100% 늘리겠다고 했다고요? 예. 그 대만의 디지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디지타임스는 대만의 이제 이 IT 관련 이렇게 유력한 매체인데 어저께 보도를 하면서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제 12월 달에 그 메모리 3사 중에 한 곳, 그 메모리 3사 중에 한 곳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세 곳 중인데 세 곳 중에 한 곳이 이제 그 모듈 기업이랑 이제 그 협상을 하면서 12월에도 내가 100%를 가격 올리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이제 협상 중이다라는 것을 갖다가 포착을 해서 디지타임스가 이제 보도를 했습니다. 그 말은 결국은 저희 코너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알려드렸지만은 메모리 가격이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그 전체적인 시장한테 형성하고 있으며 그 하이닉스랑 삼성전자의 매출과 주가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한 적이 있어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그 오늘 말씀드린 적은 사실은 거의 끝나지 않고 12월에도 100%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렇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하는 거다라는 어떤 멘트가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메모리 기업의 매출과 주가는 추가 상승을 좀 전망해 봐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11월 달 정도에 이렇게 계속해서 하이닉스가 주가가 좀 안 좋아서 출렁거렸는데 그래서 뭐 AI 버블론이 뭐 그 버블이 실제 꺼지면은 전체적으로 메모리 수요가 같이 꺼지는 게 아니냐. 그 때문에 하이닉스 주가가 좀 출렁거리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건 아니다라고 제가 저희 코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페드의 금리에 따라서 하이닉스 주가가 출렁거린 것이고 반도체 슈퍼사이클은 여전히 실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드린 내용도 12월 달, 9월 달부터 계속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범용 메모리 가격이 올라갔는데 12월 달에도 올라간 거에 비해서 한 번 더 100% 올리겠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슈퍼사이클 실체가 있으며 또 심지어 이제 슈퍼사이클의 실체로 말미암아서 본격적으로 내년 1분기가 됐을 때는 진짜 반도체를 못 구해서 그 고객사들, 최종적인 고객사들 입장에서 큰 어떤 난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오늘의 디지타임스의 보도입니다. 네, 뭐 증설에 나서지 않고 있는 이유가 나서고 싶어도 여력이 없어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왜 그런 건가요? 예. 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의 어떤 트리거는 이게 시발점은 이제 결국 AI 때문에 그런 것인데 AI는 이제 칩은 이제 엔비디아가 만들고 그 엔비디아 칩에 짝이 되는 이제 메모리는 HBM이라고 다 알고 계시죠? 근데 HBM을 갖다가 한 장을 갖다 HBM 웨이퍼를 한 장을 만들려고 그러면 기존의 레가시 DRAM을 갖다 두 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건 이제 공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기업들 입장에서 메모리 기업들 입장에서는 HBM의 부가가치가 너무 높기 때문에 지금 뭐 HBM4를 갖다 어제 같은 거 말씀드렸지만 HBM4 같은 경우는 HBM3, 2보다도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50%더 올려서 이제 엔비디아랑 협상하고 있다. 이미 뭐 아마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협상이 끝났을 거라 여겨지는데 그렇다면 사실은 이제 그 HBM의 짝이 되는 엔비디아 칩의 그 마켓 영업이익률이 75% 왔다 갔다 하는데 하이닉스도 역시 엔비디아의 마켓 비중이 90% 넘는데 하이닉스 영업이익률도 HBM 보면은 60% 넘고 70% 도달했을 거라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그 노다지를 놔두고 굳이 이제 레가시 DRAM을 갖다가 증설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슈퍼사이클이 멈춰지지 않고 더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HBM 수요도 여전히 왕성한 것으로 볼 수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주 같은 경우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이제 그 HBM 수요를 보면은 AI 데이터 센터, AI 데이터 센터라는 게 아까 말씀드리면 이제 엔비디아 칩, 그다음에 HBM이 짝이 되는 것이 HBM AI 데이터 센터입니다. 거기에 이제 토탈 그 시장이 AI 데이터 센터의 토탈 시장이 이제 올해는 2,420억 달러, 2030년이 되면은 1조 2천억 달러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한 4년이 지나. 왜냐면 벌써 올해 다 끝났으니까요. 그 이제 한 달이 지나면 26년 아닙니까? 그러면 4년이 지났을 때 그 AI 데이터 센터의 규모가 1조 2천억 달러. 그러니까 올해보다도 5배가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마켓 그 쉐어가 그러니까 시장 점유율이 올해는 85% 엄청나죠. 여기 AMD도 있고 뭐 구글도 뭐 끼어들긴 하겠지만은 올해는 이제 시장 점유율 85%. 그러면
2030년에 어떻게 되냐? 내려가긴 합니다. 내려가는데 엔비디아 시장 지금 75%. 근데 하지만 전체 AI 데이터 센터의 시장 규모가 2030년 되면은 5배 올라가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버블이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약간 허황된 얘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또 흥미로운 이야기가 삼성전자 내부에서도 이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인해서 총극이 일어났다고요.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이제 각 파트별로도 그냥 독자적으로 이제 매출과 그거에 따라서 이제 영업을 갖다 올리고 나중에 집계를 하게 되겠지만은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는 DX, 형식적으로는 DX 사업부라 합니다. 스마트폰 사업부에서도 이제 메모리가 필요하죠. 플래시 메모리도 필요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레가시 디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레가시 디램의 사업부에다가 스마트폰 사업부가 야 우리 레가시 디램이 필요하니까 반도체를 좀 줘라고 얘기했더니 그 레가시 디램 사업부가 야 너네 지금 뉴스도 못 봤어? 지금 반도체가 없어가지고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옛날처럼 너네가 원하는데 해줄 수 없어. 그래가지고 원래 DX 사업부는 그 DS 사업부한테 야 1년 단위로 왜냐면 반도체가 없어지니까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자 그랬더니 반도체 사업부는 아니야 기존대로 분기별로 계약을 체결하겠어. 왜냐면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데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하면 너네만 줘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바로 1년 전 이맘때만 하더라도 그 스마트폰 사업부 입장에서는 1년 전 이맘때 갤럭시 S25를 갖다 내놔야 되는데 거기에서 레가시 디램을 갖다가 삼성전자 레가시 디램을 리젝트 했어요. 야, 못 쓰겠다. 야, 니네 수율도 나쁘고 못 쓰겠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마이크론을 탑재했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네. 삼성전자에서도 반도체를 갖다가 안 쓰고 마이크론을 갖다 써야 될 정도로 반도체 사업부의 품질이 안 좋았던 것입니다. 근데 1년이 지나서 역전된 것이죠. 반도체가 없다 보니까 이 점도 사실은 얼마만큼 반도체 슈퍼사이클, 반도체 품귀 현상을 겪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정말 상전벽해 같은 상황인데요. 지금의 가격 급등이 단순한 반등인지 아니면 공급난 장기화의 신호탄이 될지가 핵심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26년 상반기가 진짜 부족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를 한 만큼 누가 메모리를 확보하느냐는 경쟁을 좀 주시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미국의 완성차와 관련한 보도인데요. 자동차를 지금 사야 할까 아니면 기다려야 할까라는 주제의 기사입니다. 미국 자동차 시장이 관세와 공급 차질로 가격 급등, 재고 부족, 그리고 고급차 쏠림 현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가장 먼저 관세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관세로 미국 완성차 시장이 새로운 변화를 겪고 있다고요. 예. 관세라는 건 결국 이제 원래 수입하던 차에다가 일정 이상 이제 차 가격을 갖다 올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얼마 전까지 현대차 25%를 붙이느냐, 그 도요타 일본 차도 15% 붙이냐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결국 이제 그 논란 때문에 관세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제 완성차의 그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걸 그대로 소비자에 전가하느냐, 아니면 자기들의 영업이익을 갖다가 훼손하면서 판가를 갖다 그대로 유지하느냐 가지고 골머리를 알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제 관세 때문에 전체적으로 올해 이제 25년도 신차 가격에 보면은 신차 가격이 5만 달러 넘었다는 것이 이제 마켓워치 보도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차에 따른 가격이 올라가니까 완성차, 현대차, 기아차, 혼다, 도요타 같은 완성차들 입장에서는 새로운 시장 흐름을 갖다가 겪으면서 이에 따라서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마켓워치의 보도입니다. 그렇다면 상위 완성차의 신차 보유 물량은 어느 정도 되나요? 예. 통상은 이제 신차 보유 물량하면 얼마만큼 재고를 갖고 있어야 되느냐 이 문제인데 네. 통상은 이제 재고 물량을 65일치 갖고 있어야 됩니다. 65일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신 대로 마켓워치 보도를 보면은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브랜드 같은 경우는 토요타 같은 경우는 이제 29일, 그다음에 렉서스. 그러니까 렉서스 아시지만 토요타에서 럭셔리 브랜드 따로 떼는 것이 렉서스 아닙니까? 네. 렉서스 여기 33일. 혼다나 토요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목할 만한 기아차, 현대차 역시 거기 평균보다는 못하거나 평균에 준하는 정도로 재고 차량 갖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 아까 제가 앞에 코너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 얘기했는데 조만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은 미국 전역에서 완성차에 대한 품귀 현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전체적으로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관세 때문에 완성차 최대 그 조립한 다음에 판매하는 것도 올라가지만은 가장 큰 문제 하나는 부품 가격이 역시 올라가게 됩니다. 부품 가격이 올라가면 부품이 조달이 이제 원활하지 않으니까 완성차의 재고일수 역시 좀 빠듯한 어떤 공급망을 갖다 형성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현대차도 관세로 결국 판가를 올렸다고요? 예.
처음에는 관세,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7월부터 내가 집권하면은 관세만큼 아름다운 단어가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관세를 갖다 공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집권하자마자 관세를 때리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실은 완성차 입장에서 다 알고 있으니까 전전긍긍했으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세가 올라가니까 이걸 그대로 이제 소비자의 전가를 하느냐 아니면 스스로 흡수하느냐라는 골머리를 갖다가 머리에 썩어야 되는데 현대차는 처음에 이것을 질의를 하면 현대차 우리 관세가 올라가긴 하지만 판가는 안 올릴 거야라고 얘기했지만 실제 마카도치 분석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관세에 따른 효과를 갖다 일부 반영해서 신차를 올렸다. 어떤 식으로 올렸느냐? 차종에 대한 연식이라고 아시죠? 2024년식, 25년식 다르기 때문에 연식에 따른, 모델에 따른 조정을 하면서 관세를 갖다 일부 갖다가 판가에 반영했다는 것이 마켓워치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다시 현대차나 기업자나 그 관세에 따라서 판가를 올렸으니까 그에 따라서 이제 시장 규모도 줄고 자신들의 영업이익도 낮아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국내 어떤 영업이익을 갖다 분석한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는 대목이고요. 그래서 마켓워치 역시 현대차랑 기아차가 판가를 좀 올렸다. 이 부분을 갖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고급차 쏠림 현상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있었는데 고급차 판매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 이제 관세 때문에 이제 전체적으로 판가를 올렸으니까 네. 그러면 판가 올리면 그래도 상대적으로 소비자가 판가를 올려도 거기에 따라서 지금 그 저항이 적은 대목이 언제나 그 비싼 차종, 비싼 네. 품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급차는 이제 지난 5년간을 비교해 본다면 163% 폭증했고 저가차는 78% 내려갔다. 그러니까 25,000달러를 갖다 기준했을 때 25,000달러라면 우리나라 3천만 원이 좀 넘는데 3천만 원 하면 우리도 작은 돈 아니지만 미국 시장에서는 그래도 저가차에 들어갑니다. 저가차의 소비자 입장에서는 조금만 5% 10%만 올라가도 나 이번에 차를 바꾸려고 했는데 이게 부담스러운데 라고 하면서 좀 머물게 된다. 딜레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고급차 입장에서는 3% 5% 올려도 그 정도는 뭐 내가 어차피 이번에 살려고 했으니까 1억 원짜리 차를 살려고 했는데 1억 원에서 3% 1억 300만 원이죠. 근데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올해 고급차의 수요는 늘지만 저가차의 그 시장의 판매는 줄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이런 상황 속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될까요? 예. 그러니까 관세 때문에 두드러지긴 했지만은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고급차는 더 많이 팔리고 저가차는 적게 팔린 것은 5년 전과 비교해본 통계 수치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관세보다는 시장 전체적인 어떤 수요와 어떤 전망의 흐름이 양극화다. 그러니까 저가차를 갖다 사람들이 안 살려고 하니까 저가차는 어떻게 해서든 더 낮춰야 되는 것이고 고급차는 많이 손이 가니까 고급차에 대한 브랜드 이미지는 높여야겠다. 그래서 현대차는 다행히도 제네시스라는 토요타의 렉서스가 있다면 현대차의 제네시스를 출범했는데 이 제네시스에 대한 수요가 더 많아졌다. 그래서 제네시스에 대한 품질과 이미지 마케팅을 더 높여야겠다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어떻게 높여야 되느냐? 스포츠 마케팅을 열심히 하고 미국의 4대 스포츠 보면 현대차나 기아차가 수시로 등장합니다. 이것도 열심히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품질 관리입니다. 저희 코너에서 숫자 말씀드렸지만 현대차가 리콜이 계속 나와요. 뭐 몇십만 대가 계속 나와요. 이런 식으로 해서 품질이 갖다 문제가 된다면 현대차가 고급화를 갖다 이미지를 갖다 높이는 것에 차질이 빚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유선 회장은 그 차질을 빚지 않도록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이 이번에 미국 차의 양극화를 보면서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네, 양극화가 가속화되는 미국의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져가야 할 핵심 과제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히든글로벌 조호진 타키온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잘 편히 쉬었습니까? 12월 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에 좀 쌀쌀합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 신문 어떤 내용 나왔는지 또 역시 시장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톱 기사가 이제 주간 증시 전망이었죠. 근데 오늘도 이데일리 신문은 증권면의 주요 기사로 시장 얘기를 처음에 좀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준비를 하면서 왜 이데일리가 이틀 연속 이렇게 시황을 가지고 증권면의 주요 기사, 톱 기사로 뽑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지금 그만큼 시장 상황이 되게 유동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명확한 어떤 방향이 보이지 않는 약간 안개 속 같은 시장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과 관련돼서 조금 더 여의도 증권가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조금 더 취합을 해보자 그런 취지로 해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한 내용이 되겠고요. 12월 달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거는 산타랠리입니다. 올해 사실은 굉장히 대단한 그런 성과를 낸 우리 증시지만, 한국 증시지만 특히 코스피가 그렇죠. 코스닥 최근에 뭐 바짝 따라오고 있고요. 근데 사실은 연말에 조금 뭉개지면, 망가지면 이게 참 잘 되다가 왜 결론을 잘못 내면 왠지 그 일이 되게 잘못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들지 않습니까? 우리 살다 보면. 마치 그런 것처럼 올해 사실 연중 내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수익률이 좀 떨어지거나 이러면 내년에 2026년을 맞이할 때 좀 마음이 좀 그렇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산타랠리에 대한 기대감은 사실 그 어느 때보다 올해 더 높다. 이게 참 가진 사람이 조금 더 갖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코스닥은 지금 분위기대로만 가면 딱 좋겠는데 과연 그렇게 갈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 코스피는 지금 코스닥에 비해서 상당히 좀 밀리고 있는데 시장의 관심에서 약간 떨어져 있는데 그럼 코스피는 반등할 것이냐. 이 주제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될 것 같고요. 오늘 이데일리 기사의 이제 결론은 그겁니다. 이번 산타랠리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코스피, 코스닥 모두 같이 다 오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 전망의 이제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외국인 수급.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난 11월 달에 외국인들이 무려 14조 원을 팔아서 역대 최대치의 순매도 물량을 기록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이제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엄청나게 팔았다, 팔 만큼 팔았다. 그럼 이제 두를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번 달에 외국인 수급이 지금 사실은 조금 전에 이제 제 이 코너 들어오기 전에 그 수급 잠깐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보면 최근 일주일새, 최근 5일새 수급을 보면 11월 마지막 주부터 12월 첫째 주 어제까지 보면. 플러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좀 돌아서는 모습이 보입니다. 아직 규모가 두드러져 이렇게 좀 화면에 나오네요. 딱 마침 보시죠. 이런 모습들이 좀 외국인이 지금 5일 동안에 사실은 28일 날 워낙 마지막 날 많이 팔아서 그렇지 5거래일 중에 3거래를 좀 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면 이번 주 한번 보고 싶다라는 좀 기대감이 좀 들죠. 그래서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이 수급이 순매수로 돌아서느냐 또는 매도 규모가 대폭 줄어들 거냐. 일단 지난 11월 28일에 하루에 2조 매도 이거는 그럼에도 우리 시장이 잘 버티긴 했습니다만 이거는 일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고요. 아무래도 이제 11월 마지막에 부클로징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봤을 때는 좀 일시적인 거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번 주 외국인 수급 한번 신경 써서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모멘텀이 두 가지나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의 금리 인하. 지금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여전히 좀 높죠. 계속 80%, 90%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할 경우에는 역시 여러 가지 시장에 우호적인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정책 수요에 대한 기대감입니다. 사실은 하반기 8, 9월 들어서 9월, 10월 들어서 계속해서 3차 상법 개정안 그다음에 배당소득 분류과세 관련된 세제 개편 등등등 이 얘기들이 계속 나왔는데 지금 이제 하나하나 좀 속도를 내고 있죠. 잘 아시는 것처럼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는 이제 퍼센티지나 이런 것들이 좀 정해져서 기재위 통과한 상태니까 이제 본회의 통과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거고 이건 또 여야 거의 합의가 된 상황이니까 그다음에 이제 자사주 소각 관련된 부분 요것도 이제 얼추 좀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조율이 좀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것도 빠르면 연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제 정책 수혜와 관련돼서 일종의 불확실성적인 측면들이 있었던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다 해소가 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정책 어떤 그런 수혜의 기대감 플러스 내년에 이제 본격적인 이런 어떤 제도 개선안들이 적용이 되기 시작한다는 걸 가면 내년 시장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동반에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작용을 해서 이제 코스닥뿐만 아니라 코스피도 이번에 12월 달에는 산타레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좀 찜찜한 건 여전히 미국의 이 단기 유동성에 대한 우려 부분, 이 부분이 명확하게 지금 해소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가 오늘 미국의 국채금리도 갑자기 좀 많이 올랐고 특히 30년물, 초장기물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다음에 영국의 국채금리 10년물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좀 글로벌 시장의 유동성에 특히 이제 국채 시장을 중심으로 뭔가 좀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일본의 금리 인상 관련된 부분들. 이렇게 되면 사실 외환 시장 관련돼서는 우리한테 나쁠 건 없습니다. 엔화가 강세를 보이면 원화도 같이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뭐 1,470원대, 80원대 뭐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이런 원달러율이 좀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 좀 정부의 이 외환 시장 안정 대책이 또 조금 더 힘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 우리한테는 나쁠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본 BOJ의 금리 인상 문제가 가장 걸리는 거는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거. 작년 8월, 9월 그때 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그것 때문에 좀 걱정스럽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뭔가 긍정적인 부분들도 분명히 이렇게 좀 많이 있고요.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다. 뭐 이거 항상 그런 거죠. 그래서 이번 12월 달에 과연 시장의 얼굴이 어떤 얼굴을 하고 12월을 마무리해 줄지 참 잠옷 기대가 좀 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는 반도체 얘기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부터 먼저 가죠. GPU 대 TPU. 누가 이기든 K칩은 얻는다. 여기 이제 VS, 요게 이제 붙으면 항상 경쟁 구도로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TPU가, 그러니까 구글의 TPU가 제미나이 3 이제 출시하고 나서 아주 대단한 화제를 일으키면서 이 TPU의 가치가 확 올라갔죠. 그리고 뭐 메타가 구글의 TPU를 뭐 수십억 달러어치 사서 2017년부터 자기네 AI 데이터 센터에 뭐 구축을 하겠다는 등 뭐 이런 얘기 나오고 뭐 일부 빅테크들도 메타처럼 그렇게 구글 TPU를 좀 살 것이다 뭐 등등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약간 대결 구도 비슷하게 갔었죠. 근데 이제 지금 한 주 지난 지금 상황 보십시오. 지금은 GPU 대 TPU가 서로 경쟁 구도를 할 거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개념 정리는 일단 잡혔다. 왜냐하면 이게 성격이 다른 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서로 보완관계면 보완관계지 서로 대립관계로 갈 이유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다. 오히려 AI 반도체와 관련돼서 AI 산업과 관련돼서는 이 두 개가 서로 동반 성장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뭐 전력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훨씬 더 효율적이고 GPU가 좀 부족한 부분을 TPU가 채워주고 TPU가 아예 못하는 건 GPU가 해주는 이런 식으로 동반 구조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되는 게 아주 긍정적인 건데 이 두 개가 이렇게 경쟁 구도가 아니라 서로 이제 파트너 구조로 갔을 경우 가장 수혜를 받는 게 바로 HBM이죠. 양쪽 다 HBM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누구겠습니까? 결국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이 두 우리 반도체 대장주들이 AI 산업에 이 또 AI 칩 이 어떤 구조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구글은 원래 상반기까지는 이제 하이닉스가 하이닉스 HBM이 더 많이 들어갔는데 하반기에 삼성전자 HBM이 더 많이 들어가서 지금은 한 60%다. 이런 얘기 최근에 기사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마 보셨을 거고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하이닉스 중심으로 하이닉스에 뭐 이렇게 유리한 이런 것도 아니다. 삼성전자도 상당히 유리하다. 또 하나 결국 TPU라는 거는 구글의 맞춤형 이제 AI 칩이 되는 건데 그러면 메타도 자기네들한테 맞는 AI 칩을 만들고 싶을 거고 아마존도 그렇고 뭐 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빅테크들이. 그렇게 되면 누가 더 수혜를 볼 것이냐라는 부분으로 조금 상상력을 확장을 해보면 역시 파운드리 부분을 갖고 있는 삼성전자가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TSMC는 캐파가 안 나옵니다. 이제 라인이 더 이상 그 룸이 거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가적으로 이런 걸 만약 하겠다고 빅테크들이 마음을 먹는다고 그러면 파운드리에 룸이 있는 삼성전자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아시는 것처럼 삼성전자가 2나노, 3나노 쪽에서
이 공정들이 좀 수율이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오고 있고 이것들이 좀 검증이 되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뭐 테슬라라든가 뭐 애플이라든가 다양한 회사 여러 회사들이 여러 빅테크들이 지금 삼성전자 파운드리에 계약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뭐 TSMC랑 지금 이 점유율 격차는 너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비교 대상은 사실은 아니고요. 어쨌든 근데 이 한 50% 이상 벌어져 있는 격차를 다시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충분히 될 수 있다. 이게 내년도에 좀 더 본격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사 내용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자 이렇게 HBM 중심으로 메모리 3사들의 이 구도가 가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고 있느냐 지금 범용 레거시 D램의 그러니까 레거시 D램의 이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오르고 있는 거. 이제 이거는 뭐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 거고요. 표 한번 보시죠. D램하고 낸드 가격 표인데요. 올해 1월에 D램이 1.35달러였던 게 지금 8달러가 넘습니다. 6배가 넘게 오른 거죠. 낸드도 2.1달러였던 게 지금 5.1달러니까 거의 3배 가까이 좀 오른 그런 상황입니다. 낸드는 더 오를 가능성도 있고 물론 뭐 D램도 마찬가지입니다만. HBM의 메모리 3사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증설을 하든 뭐 하든 룸만 나면 다 HBM 쪽으로 가죠. 그러면 당연히 뭐 DDR5까지는 가장 첨단 이제 D램이니까 이건 둘째치고 DDR4라든가 이런 낸드 같은 경우 이런 정말 레거시 D램 쪽으로는 손이 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을 쓰고 있는 이런 뭐 PC, 뭐 그다음에 휴대폰, 노트북, 각종 가전, 자동차 이런 쪽은 좀 이 레거시 D램의 수요가 정말 엄청나게 있는데 공급이 확 줄어드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좀 엄청나게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 나온 기사를 보면 삼성전자의 무선 사업부가 우리 그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이거 6개월 단위로 좀 그 계약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반도체 그 DS 사업부한테 까였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뭐 너네들 사정 모르는 건 아닌데 우리 그동안에 계약해오던 대로 분기별로 그냥 하자. 왜냐하면 지금 우리한테 완전히 물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면 돈을 못 벌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같은 회사 내에서도. 참 냉정하지만 이게 현재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결국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PC 가격, 휴대폰 가격, 자동차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 이제 메모리플레이션, 취플레이션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 거고요. 이렇게 되면 제일 걱정은 뭐냐면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수요가 줄면 이 소위 말하는 이제 이 메모리의 수요도 줄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는 거죠. 물론 AI 이 서버 쪽에 수요가 워낙 많기는 한데 그래서 이 PC나 폰 이렇게 기본적으로 소비자들이 주로 직접 쓰는 이런 소비자들 완제품들의 가격이 좀 올라서 이게 어떻게 보면 경기에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소가 있다 이런 얘기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 것이냐라는 거고 그래서 이 기사의 결론은 최종적으로는 K반도체, 한국 반도체 업계는 꽃놀이패를 쥐고 있다. 요 이제 기사 결론이 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내년에 핸드폰 바꾸거나 자동차 바꾸거나 이러려고 한 분들은 이제 가격이 상당히 좀 오른 거를 감수하셔야 될 거다.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이버 얘기 짧게 좀 해보죠. 네이버 투심도 잡는다. 증권, 부동산, AI 기술 접목. 아마 지난주 후반부터 네이버 쪽에 이 증권 쪽 관련 sek터하고 부동산 쪽 섹터가 좀 변한 내용이 좀 되게 좀 좋아진 거를 보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일단 증권 관련 같은 경우는 웬만한 증권사들 이런 정보 제공하는 것처럼 굉장히 보기도 좋고 다양한 정보들이 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심지어 뭐 기업에 대한 재무제표 뭐 이런 내용들 분석, 설명이 다 아주 자세히 잘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되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부동산 쪽도 이제 아예 매물 같은 걸 맞춤식으로 이를테면 나 서울에 뭐 마포에 아파트를 하나 좀 살까 좀 생각 중인데 어디가 좋을까?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AI와 대화하듯이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뭐 여기 어느 동에 뭐가 있고 이런 식으로 매물까지 이제 찾아준다고 합니다. 결국 이거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AI 힘으로 가능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두나무와의 합병 과정이 아직 남아 있죠. 최종 합병에 이제 이게 이제 주총을 통과를 하고 이런 과정이 남아 있는데 지금 두나무 쪽 그 주주분들이 가격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얘기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매수청권 많이 나오면 부담스러우니까 두나무 주주들도 잡고 그다음에 지금 주가가 좀 최근에 좀 많이 좀 떨어졌죠. 그래서 이 주주들 또는 이제 투자자들의 어떤 다시 매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AI를 활용한 다양한 컨텐츠적인 측면에서부터 먼저 이렇게 노력을 좀 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보시고요. 진짜 잘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죠. 마치겠습니다.
이 밤사이 뉴욕 증시가 신고가를 눈앞에 두고 이 랠리에 아쉽게 마침표를 찍고 말았습니다. 과연 이 12월 장세 시작부터 순탄치가 않은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뉴욕 증시 이제 12월 달에 첫 거래일이었는데 참 좀 많이 흐름이 아쉬웠습니다. 우선은 뭐 ISM 제조업 지수 때문에 경기 둔화 우려감이 커졌고요. 제가 가장 궁금한 부분은 이 부분이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우려가 다시 한번 좀 커졌는데 이 지난 8월 5일에 블랙먼데이의 악몽이 좀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좀 커지네요. 그 센티적으로 좀 불안한 상태인데 네. 거기에 이제 어저께 우에다 총재가 12월에 금리 인상을 거의 할 것처럼 그렇죠. 기정사실화 시키다 보니까 어저께 일본 국채들이 또 급하게 수익률이 위로 올라가고 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진 거죠.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보니까 유로 쪽에서도 영국 국채, 뭐 프랑스 국채 할 것 없이 모든 국채가 다 오른 데다가 미국 국채도 올랐어요. 네, 동조화 양상을 네, 보였죠. 이제 그게 이제 일본이 이제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엔캐리 트레이드가 나오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걱정들을 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실 금리 인하에 기대 가지고 주가가 반등을 한 건데 그렇죠. 해준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지금. 그냥 기대감이 높은 것뿐이죠. 거기에 네. 지금 제가 인원별로 이제 성향을 분석을 해보면 네. 파월을 제하고 봤을 때 6대 5로 여전히 동결이 우세했었어요. 물론 그 안에서 이제 입장이 바뀐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연설을 이제 추가적으로 안 했는데, 뭐 존 윌리엄스 총재의 발언의 어떤 강도 이런 것들 덕에 반등이 나왔는데, 네. 어쨌든 시장이 또 어저께 코인 시장이 급락을 하고 이거 역시도 뭐 엔캐리 얘기도 나오고 또 이제 해킹 얘기도 나오고 뭐 그쵸. 별별 얘기들이 나오니까 악재가 많았죠. 불안한 어떤 흐름 속에서 이제 이어지다 보니까 이제 걱정에 걱정을 좀 불러 일으키는 그런 하나의 요인이 된 것 같긴 한데요. 금리를 일본이 인상을 하고 미국은 인하를 하려고 하는 여지라고 그러면은 갑자기 엔화 강세의 기조가 굉장히 강력해질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이제 생각들을 하겠죠. 그래봤자 지금 155엔 4엔입니다. 아직은 그걸 논할 단계는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이런 식으로 일본은 연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고 미국은 연속해서 금리 인하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진짜 캐리 트레이드의 리스크가 커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죠. 일본 경제의 지금 체력이 금리 인하를 연속으로 받아들일 정도로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 정부가 금리 인상을 네. 주저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제 말하자면 이자 지급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자가 이제 워낙에 이제 국채 발행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충분히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할 거라고 보고 있고 또 일본 혼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할 거다. 그래서 그쵸. 지금은 조금 그 장이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얘기들까지 같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가즈오 총재가 거의 뭐 할 것처럼 이야기를 해서 시장이 좀 과하게 반응을 한 측면이 있는데 우선 일본 자체 측면에서도 좀 재정 출혈 가능성이 일부 있고요. 또 미국의 눈치도 보다 보니까 이게 12월 금리 인상 100% 아직까지 단행된다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약간 꼬리 질문인데요. 그렇다면은 이 엔캐리 트레이드 이전과는 좀 기준이 다르잖아요. 벌써 엔화도 155엔까지 가니까요. 이게 좀 일어나겠구나라고 볼 수 있는 지표가 좀 새로 마련이 됐을까요? 이건 환경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아직은 뭐 네. 지표가 얼마 선 되면 과거에는 뭐 작년에 그랬나요? 언제 그랬지? 그때는 한 130엔대 중반 정도 얘기하면서 네, 그걸 금리 기준으로 얘기를 봤죠. 했었는데 지금은 뭐 지금 당장에 뭐를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150엔대에서 또 지금 일본이 연속적으로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운 구조라고 한다면 당장에 지금 그 엔캐리를 가지고 고민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센티적으로 봐도 아직까지는 뭐 이제 이전의 지표를 그대로 녹이기에는 좀 다소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시장 이야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이제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좀 정부가 검토한다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이것 때문에 코스닥 차별화 장세가 좀 계속해서 이제 지난주 말부터 초까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이 모멘텀이 과연 내년까지 좀 이어질 수 있을지 1000스타까지 갈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장표를 만들어 왔는데요. 네, 장표를 좀 보시면서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네 함께 보시죠. 보시면은 지금 거기 언급되어 있는 것들이 일단 그 코스닥을 위해 가지고 당근 정책 여러 가지 언급들이 돼 있는데 일단은 뭐 여러 가지 가운데서 우선은 네. 그 연기금에서 투자 비율을 늘릴 그쵸. 가능성 이게 일단 당장 눈에 들어오는 부분일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 150조 국민성장펀드 이슈가 또 당연히
이달 중에 발표가 납니다. 근데 거기에 주 내용이 네. 들어가는 쪽이 보면 바이오, AI, 휴머노이드 뭐 다 이런 쪽이면 결국은 방향이 코스닥 쪽이죠. 코스닥하고 네. 연관이 돼 있죠. 이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고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들은 어차피 살펴보시면 되는 내용들인데 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놓고 본다고 했었을 때는 현 정부 입장에서 계속해가지고 서학개미들이 늘어나는 거는 우리 환율에도 부정적이지만 그러니까 환율에 뭐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를 떠나가지고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우리 내재의 어떤 펀더멘탈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그 기회를 외국인들한테 뺏길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이제 서학만 바라보게 되는데 이제 나중에 그럴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은 저는 이제 사실은 올해가 달러 약세의 원년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달러 생각을 약세의 원년이요.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네. 이제 기조화가 된다고 그랬었을 때는 이게 1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꽤 긴 시간이 갈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대략적으로 그러면 기간이 어느 정도 될까요, 그러면?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10년 주기였는데요. 네.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 17년간 계속 달러 강세 구간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소위 달러 약세 구간의 어떤 사이클이 없었는데 올해가 사실상 달러 인덱스로 봤을 때는 달러 약세 구간이 맞습니다. 근데 지금도 100이 안 되거든요. 99. 네. 근데 불과 1년 전만 해도 그게 105, 106 그렇죠. 이랬었죠. 105, 106 이렇게 갔죠. 그러면은 지금 이제 이 부분이 우리만 유독 약세를 보였던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그게 이제 바뀔 내용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까지 감안해서 보신다고 그러면은 우리 증시의 활성화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서학개미들이 다시 국장으로 복귀하는 네. 하나의 변화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이게 차별화라기보다는 이제 그 따라가는 거죠. 그렇죠. 코스피가 키높이를 좀 갔었던 하는 부분을 과정이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봤을 때 긍정적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가 좀 달러 약세 원년이 될 수도 있다. 올해를 기점으로 좀 달러 약세 구간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다. 여기서 그동안 좀 강달러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약간 무슨 말인가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약간의 좀 첨언을 드리자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요. 이 달러 인덱스가 105, 106 이렇게 갔습니다. 올해는 이제 금리 인하 때문에 좀 이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이제 생각보다는 금리 인하가 틀어지면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약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죠. 아직까지 달러 인덱스는 100을 하회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2차 전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이 어제 에코프로 형제가 굉장히 불기둥을 뿜어댔었죠. 이 헝가리의 양극재 공장을 준공하겠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기 때문인데 이 공매도 잔액 비중이 거의 6%를 넘어섰더라고요. 이게 뭐 단기적으로는 변동성을 좀 키울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닙니까? 에코프로 그룹주 같은 경우는 사실은 펀더멘탈보다 그런 수급적인 요인에서 변화의 폭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 예측하기도 쉽지 않고 좀 딜레마가 있기는 한데요. 어저께 급등했던 이유는 에코프로가 헝가리 공장을 28일 날 준공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준공을 한 그 헝가리 공장의 위치가 우리나라의 SK온하고 SDI 그다음에 CATL이 있고요. 그다음에 BMW 같은 회사들이 이제 집결해 있는 쪽인데 그쪽에 양극재 공장을 처음 이제 준공을 하고 이제 영업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얘기는 현지화를 더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네. 때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 그 배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지에서 같이 창출하는 비중을 65% 이상을 만들게끔 강제하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의 배터리 셀업체뿐만 아니라 CATL도 네. 공략 대상이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영업망이 좀 확장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 공장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드니켈 양극재 네. 이제 양산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LFP 배터리를 대체하기 위한 또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시장 확장 가능성 여기에 더해서 에코프로가 지금 인도네시아에서 니켈 광산하고 재련 공장을 좀 4군데를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 이제 코발트도 분리를 해내고 있고 또 니켈 정제해가지고 이거를 넘겨와가지고 밸류체인 안에서 이제 그 양극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원가를 20% 가량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답니다. 이렇게 놓고 얘기한다 그러면은 사실 이제 에코프로 그룹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굉장히 괜찮은 포지션을 갖게 된 것이고요. 그렇죠. 굉장한 호재죠. 그거가 바로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된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과거의 영광을 기대할 정도의 흐름이라기보다는 바닥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닥 확인된 상태에서 이제 네. 단기적으로는 박스권 모멘텀으로 상단은 좀 제한될 것 같고 그렇지만 하단 역시도 확인이 된 상태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그게 조금은 모멘텀이 좀 장기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게 조금은 아쉽네요. 근데 또 정부가 2차 전지를 좀 총력 지원하겠다 이런 방안도 좀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2029년까지 2,800억 원을 투입하겠다. 이거 영향도 좀 상당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씀드려서 좀 죄송한데 네. 그 정도 금액은 도움이 없는 것보다는 도움이 되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사실은 그 셀업체들의 어떤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는 건 맞겠지만 변화를 구체화시킬 정도의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은 아쉽네요. 그런 네. 측면에서는 사실은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업종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 뭐 그 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어제 이 수출입 데이터는 상당히 또 이제 2차 전지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었죠. 그 부분은 좀 긍정적이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도체랑 선박, 자동차가 사실상 이제 수출을 굉장히 플러스로 이끌었는데 이제 반도체 수출액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메모리 수요가 그만큼 폭발적이다라는 의미겠죠? 단적으로 삼성전자 내에서 그 갤럭시 사업부가 요청한 그 디램, 스마트폰 디램용 네. 디램에 대해서 그 장기 공급 계약을 거절했다고 그러잖아요. 아, 그렇죠. 분기 계약으로. 내부에서도 그 장기 계약을 거절할 정도로 쇼티지가 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좋은데 그럼 결국 거의 풀캡화로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네. 당연히 쇼티지가 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출액은 계속해서 가격도 올라가는 데다가 양적인 측면에서도 풀로 들어가니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아마 그건 뭐 당연한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그 반도체에 대해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저는 좀 조심스럽지만은 우리가 그동안에는 이제 AI의 척도를 엔비디아가 얼마나 팔려? 막 이런 쪽으로 많이 관심을 그쵸. 가졌잖아요. 당연히 엔비디아 칩이 중요한데 앞으로는 이게 추론 영역으로 들어오면서 레거시 디램의 수요까지 이제 폭증한 상태인데 네. 이 부분이 결국은 뒤집어 놓고 얘기하면은 삼성이나 하이닉스 쪽에 굉장히 큰 기회가 온 것 같다. 그런 맥락으로 좀 이해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척도를 좀 SK 하이닉스, 삼성 쪽이 좀 가져오는 그런 그림으로 좀 바뀔 수도 약간 있겠네요. 또 이제 삼성그룹이랑 현대차 뭐 이런 그룹들이랑 더해서 로봇 상용화 소식이 삼성 쪽에서도 들려왔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내년 상반기에 산업용 휴머노이드를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밸류 측면에서 어떻게 좀 판단을 하실까요? 이거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하고 관련이 되는 부분인데 네. 아쉬운 거는 좀 보여주는 게 없어요. 아, 그렇죠.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렇죠. 계속해가지고 삼성이 휴머노이드 쪽 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쪽에서 이제 확인은 됐는데 네. 이를테면은 그 테슬라의 옵티머스라든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그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는 보여주잖아요. 네, 네, 네. 동영상이라든지 뉴스를 통해 가지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그런데 캡티브 마켓을 확실히 갖고 있는 삼성이기 때문에 어쨌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통해 가지고 공급을 받을 것이고 네. 이걸 강화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밸류는 분명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한다고 했을 때는 결국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또 주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레인보우 같은 경우는 그 타겟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삼성이 안 붙어 있을까요, 저기에? 그러게요. 네, 그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부분도 같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올해도 벌써 한 달이 채 남지가 않았는데 뭐 그동안 올해 시장 흐름이 예년과는 좀 많이 달랐지 않습니까? 뭐 강세장이다 했었으면 오히려 약세장이었고 약세장이다 했었으면 뭐 강세장 이런 흐름이 이어졌는데 12월도 좀 일반적이지 않은 장세가 이어질까요? 장세 관련해 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네. 한국 같은 경우는 12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 네.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FOMC 전후까지는 크게 변동이 상단이 막힌 상태에서 움직일 것 같다는 말씀을 드렸고 네. 그래서 이제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편할 것 같다는 말씀 계속 드려왔었습니다. 그쵸. 12월 달 흐름도 일단은 그 흐름은 이어질 것 같은데 그 이후를 놓고 얘기하면은 저는 조금 긍정적이지 않을까 싶고요. 네.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내년을 대비한다는 측면에서 12월 달은 주식을 줄이는 쪽이 아니라 주식을 늘리는 쪽이 맞을 것 같습니다. 비중을 우선은요. 확대한다고요. 네. 네,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좋을 것 같은데 네. 12월 달에 좋을 것 같은데 12월 한 중하순 넘어가면서부터는 1월 달에 또 어닝 시즌을 대비할 필요도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거래소 쪽에 대해서도 관심을 좀 가져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압축해 가지고 말씀드린 게 네. 전닭, 후피. 전닭 후피요.
12월 초에는 이제 코스닥에 집중을 하고 12월 후반 들어서는 코스피에 집중을 해라 이런 의미실까요? 후반부에는 아마 코스닥이 나쁘진 않을 것 같은데 네. 그때는 많이 올랐다고 그러면 일부 줄여가지고 코스피 쪽에 관심을 좀 가져보실 필요도 있다. 그건 그렇게 이제 말씀드립니다. 1월 달에 있을 어닝 시즌을 좀 대비를 하기 네, 위해서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다 쿠피 전략. 굉장히 또 압축적으로 잘 좀 유행어가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그러면 이어서 이 바이오, 코스닥 쪽에서의 바이오의 강세는 뭐 12월 중순까지는 쭉 갈 수 있다. 이렇게 봐도 괜찮을까요? 뭐 저는 바이오는 어쨌든 코스닥 활성화의 키기도 하고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계속 괜찮을 것 같은데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JP모건 헬스케어가 1월 둘째 주든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 직전에 어느 정도 단기 피크는 나오더라. 그래서 이제 그 직전에 일부 차익 실현하셔가지고 거기 좀 빠져 있는 코스피 쪽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거. 실적 네. 관련된 성장주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원래는 1월 달에는 코스닥이 대체적으로 전통적으로 강한데 이번에는 코스피 쪽으로 좀 이제 이목이 쏠릴 수가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이영훈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사 모시고 12월 전략까지 철저하게 챙겨봤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과연 우리 시장 오늘도 이 코스피 약세, 코스닥 강세 흐름이 똑같이 이어질지 잠시 후에 만나볼 마켓나우 1부에서 자세한 전략 세워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소식 들고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